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의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8강이죠. 8강에서는 세 가지의 상태에 관련해 있는 모든 상변화를 한 번에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차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은 요 상변화에 대한 내용을 요 단원에서 소개를 할 때 상평형 그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상의 평형과 관련돼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뤘었는데요. 여러분들 화학2 개정되었죠. 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상평형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나중에 대단원 저 뒤에 가보면 화학 평형이 있어요. 그래서 평형의 입장에서 상도 얘기해 줘야 돼 라고 하는 입장으로 그 해당되는 내용이 저 뒤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 지금 하게 될 8강 상변화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배웠었잖아요. 기체도 배웠고 액체도 배웠고 고체도 배웠으니 그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떻게 상태가 변화되는지 온도와 압력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사실은 기체부터 배웠었죠? 기체, 액체, 고체에 관련돼 있는 상변화 8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고체 파트에 워낙 내용이 방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시간 안에 하기가 다 부족해서 문제를 선생님이 좀 남겨놨는데요. 자,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 먼저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8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는 2013년에 치러진 4월 정문연합학력평가 13번입니다. 문제의 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은 상온에서 고체 결정 A, 그 다음에 B2, 그 다음 AB2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감이 사실 딱 와닿아야 하냐면 혼자 있어요, 혼자. 그런데 고체예요. 혼자 원소로 되어 있는 아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화원에서 배웠던 비활성 기체가 일단 떠올라야 해요. 그런데 비활성 기체는 말 그대로 기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누구와 결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결합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죠. 바로 금속 결합 물질, 금속의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른 눈치를 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B2. 이건 뭐죠? B가 두 개가 만나서 분자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분자가 되려면 그렇죠. 바로 비금속 원소들에 의해서 만나서 형성되어 있는 누구? 분자. 다시 말해서 분자 결정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봅시다. A, B2. 뭐죠?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화1에서 이렇게 개념을 배웠어 라고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준 내용을 기억을 떠올린다면 금속과 비금속, 즉 양이온과 음이온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온 결정으로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금속 결정. 자, 그들을 주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보세요. 액체 상태. 그러면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자유로울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전하를 띠는 입자, 그렇죠. 바로 누구?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을 떠올리셔야 하죠. 이온 결정은 화1에서 이미 용융액에 해당하는 전기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온 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누구다? 그렇죠. 금속 결정과 그 다음 누구? 이온 결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에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고체 상태. 여러분들 얼음땡 놀이 알죠? 나는 고체.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자유자재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이온 결정 자리매김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온 결정이라는 거. 반면에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
그렇죠. 자유전자의 존재. 그래서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누구? 금속 결정을 짚어주시면 되겠고, 금속 결정에 해당하는 거 누구? 그렇죠. A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얘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다? B2 분자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 B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 옳은 거 골라보래요. A, B2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분자 결정 아니라 누구? 이온 결정입니다. 사실 A, B2뿐만 아니라 각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B2가 분자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니은아, 가는요, 네, 금속 양이온과, 오케이, 자유전자 사이들의 무슨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 결합의 정의를 표현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귿항이에요.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 금방 구했어요. 누구? B2죠. 그래서 나는 B2이다 라고 하는 설명, 옳은 진술. 따라서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4번에 니은 디귿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사실은 이 정도의 수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도처럼 쫙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7강에서 고체 파트를 설명하면서 화원의 내용을 잠깐 소개했던 배경이 이렇게 전체적인 결정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내용을 전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문제 뭐냐면 2013년에 치러진 2014 대수능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3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볼게요. 세 가지의 고체 결정 구조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현재 어떤 격자 구조이고 어떤 격자 구조여서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애 몇 개고 단위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애 몇 개야 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물론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 시간에 7강에 선생님이랑 했던 논리 있었죠. 각각의 입자가 몇 분의 몇 영역에 해당돼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가번. 자, 얘는 뭐죠? 나트륨. 바로 그렇죠. 단순 입방 구조의 몸의 중심에 있는 중심, 몸의 중심. 체심 입방 격자 구조. 자, 우리 체심 입방 격자 구조를 하고 있는 누구다? 나트륨 이온이에요. 나트륨이죠. 나트륨 이온 아니고 나트륨 금속. 자, 그러면 우리가 금속 결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금속 양이온의 형태로 있고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었죠. 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구조, 금속의 결정 구조를 그릴 때는 그냥 해당되는 원자 상태로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나트륨 금속은 양이온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들 사이를 자유전자가 마음껏 다니게 될 거다라는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체심 입방 격자 구조에서 그들이 선생님이 다뤘던 첫 번째 중요한 요소, 그렇죠. 해당되는 단위세포 안에 구성하는 입자수. 단위세포 안에 구성된 입자수를 한번 따져보면요. 여기다 쓸게요. 자,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 얼마? 8분의 1. 자, 선생님 저 8분의 1이 와닿지 않아요? 수박 머릿속에 잘라봐. 수박을 하나로 동그란 구. 자, 이렇게 자르고 위에 자르고 이쪽 자르면 그렇죠. 8분의 1. 자, 그 8분의 1이 몇 개? 그래요. 바로 주변에 자, 살펴봤더니 꼭지점 8개. 그 다음에 온전한 거 하나가 있으니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몇 개? 2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번을 보도록 할게요. 나번은 뭐냐? 얘는 보세요. 단순 입방 구조에서 면의 중심에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7강에서 봤었던 면심 입방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얘도 똑같은 논리로 하나의 단위 세포를 구성하는 입자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살펴볼게요.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 8분의 1. 그들이 꼭지점 얼마? 8개. 꼭지점 8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의 중심에 있는 거 얼마? 2분의 1. 자, 2분의 1이 면, 정, 육, 면체죠. 그렇기 때문에 6개의 면이어서 얘네들은 몇 개? 4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어떤 얘기를 지난 강에서 했었냐면 하나의 입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가장 인접한, 가장 근접한 입자의 개수를 세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입자를 예로 두고 본다면 그들 가장 인접해 있는 건 꼭지점 아이들일 거예요. 꼭지점 아이들 몇 개? 8개죠. 그래서 가장 인접한 입자 수 몇 개? 8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도 봅시다. 얘는 조심하시라 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당부했어요. 보세요. 얘를 만약에 놓고 본다면 얘를 주인공으로 볼게요. 그러면 얘를 주변으로 에워싸고 있는 거, 가장 근접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 그렇죠. 우선 같은 면에 있는, 같은 선상에 있는 4개. 그 다음 얘를 아래에서 둘러싸고 있는 면에 있는 4개. 이것만 있나요? 위에도 있겠죠. 위에. 그러니까 총 몇 개?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2번 12개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답은 NaCl 결정 구조예요. 자, NaCl 결정 구조를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이거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NaCl 결정 구조다라는 표현 대신에 면심 입방 아닌가요? 왜? 선생님 면의 중심에 있잖아요. 면심 입방 격자 구조란 용어 쓰면 안 돼요. 뭔가의 채심 입방, 면심 입방 이런 용어를 쓸 때에는 동일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만 그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그렇죠. 얘는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예요. 얘. 자, 나트륨 이온 자체도 면심 입방이고요. 나트륨 이온만 보면 얘만. 염화 이온만 봐도 얘도 면심 입방인 것이었어요. 두 면심 입방이 서로 어떻게 어긋나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NaCl 구조를 얘기할 때 꼭 조심할 게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각각이 면심, 각각 면심 입방인 것이고 각각의 면심 입방 구조가 서로 어떻게 된 거? 어긋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구성입자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구성입자수 잘 따져줘라 라고 당부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나트륨 이온은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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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총 모서리 그렇죠. 12개. 모서리에 해당하는 건 4분의 1이기 때문에 12개. 그 다음에 온전한 가운데 하나. 그래서 몇 개? 그렇죠. 나트륨 양이온 4개. 그 다음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 꼭지점은 얼마? 8분의 1짜리였죠? 그래서 꼭지점 8분의 1이 8개. 그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면에도 있었어요. 면. 따라서 면은 2분의 1, 6. 그래서 얼마? 4개.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도 4개, 4개. 그렇다고 해서 Na 4개고요. Cl 4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그대로 구성된 화학식만 NaCl로만 써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하기입니다. 단위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수 거 보세요.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 물어봐. 단위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수는 나는 4개, 가는 2개예요. 나가 가의 몇 배? 2배. 옳은 진술 고를 수 있다는 거. 니은아. 나는 무엇인가요? 나, 면심. 그 다음에 가, 뭐? 그렇죠. 채심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도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도 알아두시고. 자, 옳은 진술. 그 다음에 디귿항입니다. 다해서 단위세포에. 자, 거봐. 선생님이 찍어준 거 다 나오지. 선생님이 절대로 여기 거짓말하지 않아요. 분명 선생님이 이렇게 짚어준 것만 여러분들의 수능, 여러분들의 전국연합, 대수능 모의평가, 학교 시험도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에 해당하는 수 몇 개니? 네, 4개예요. 옳은 진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14년에 치러져 있는 6월 모의평가 문제였어요. 이때는 좀 재미나게 된 게 항상 나오던 패턴은 우리가 좀 전에 수능 문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금속 결합, 그 다음에 금속, 이온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이라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원자 결정 상태도 하나쯤 넣어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번입니다. 가번은 구리예요. 구리는 서로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 거냐면 그렇죠. 면심 입방의 구조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나요? 자, 나의 구조, 탄소.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냐면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구조가 되겠죠? 왜? 하나의 탄소가 정사면체로서 서로 결합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손을 4개를 잡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자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굳이 결정으로 얘기하자면 이들은 아마도 금속 결정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항이에요. 이들은 뭐? 그렇죠. 바로 이온 결정. 자, 이온 결정 이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NaCl 결정 구조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 가에서요. 네. 한 원자와 나왔어.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는데 한 원자와 가장 인접한 원자 수 몇 개? 자, 우리 면심 어떻다 그랬지? 네. 제가 주인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나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나를 주변으로 둘러싸이는 같은 수평선상의 4개와 나의 아래쪽에 둘러싸고 있는 면에 있는 4개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위에도 있을 거야. 위에도 4개. 그래서 총 몇 개? 12개다라고 정정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아, 나의 원자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원자 결정 상태가 되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항이에요. 다해서 네, 나트륨 이온은요, 면심입방 격자 구조. 선생님. NaCl 결정 구조를 갖고요. 면심입방이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에이. 아까 뭐라고 했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자체가 면심입방이라고 하면 안 돼요. NaCl이에요. 나트륨, 염화 나트륨 결정 구조예요. 그렇지만 얘를 구성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 얘를 구성하고 있는 Cl-, 나트륨 이온만 보세요. 나트륨 이온만. 나트륨 이온이 너무 작다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Cl- 한번 봐봐. Cl. 초록색만 봐. 초록이. 초록색만 보면 그들은 무슨 구조이죠? 면심입방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이루고 있는 각각은 면심입방이야. 얘도 면심, 얘도 면심. 뭐뭐 입방, 면심 입방, 채심 입방 이것들은 같은 입자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그래서 두 면심 입방이 서로 어긋난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해서 나트륨 양이온이 면심 입방 격자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옳은 진술로서 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정답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그렇죠. 4번의 니은 디귿으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요, 이 문제 보고, 사실은 2015년이죠. 2015년에, 자, 6월 모의평가에 해설 방송을 하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일반화학 책 찾으면서 정말 새로운 결정 구조 갖고 와서 새로운 거 아이들한테 시도하려고 정말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구조 찾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은 A, B, C, X 이온으로 이루어졌대요. 그 이온이 어떻게 누구가 양이온이고 음이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상태로 그러한 이온 화합물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고 모형에서 단위 세포는 3A 세제곱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얘는 가로 길이가 3A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해당하는 거 여기도 A입니다. 높이도 A죠.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요 주어져 있는 요 그림 자체가 단위세포인 거죠. 그런데 그 단위세포 안에 자 뭐라고 했어? 이 화합물의 화학식을 골라달래요. 화학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화학식은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여러분들 보세요. NaCl 이렇게 쓰죠. 양이온, 음이온 사실 안 써요. 그리고 해당되는 구성 입자, 단위세포 안에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입자 수에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세포 안을 얘를 구성하고 있는 그들의 입자 수의 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문제는 단위세포이기 때문에 이 실제의 영역, 즉 옆에 다른 애 누구랑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빼야 해. 실제로 요 틀 안에 가둬진 그 영역에 해당하는 값만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해보죠. 자, 먼저 A입니다. A. 자, A는 어떻게 있어? 혼자 동그라니 하나 있어요. A 하나. 됐나요? B. B는 어디 있지?
네, 이 단위세포 안에 온전한 거 2개. 그래서 2개로 있어요. 자, 이제 C하고 X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C는 뭐냐면 요렇게 생기네요. 요렇게.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어떤 게 눈에 들어왔냐면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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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 자, 우리 꼭지점은 얼마지 얘들아? 8분의 1. 그게 몇 개? 8개.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모서리에 있어요. 모서리. 우리 모서리는 수박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얼마죠? 4분의 1이죠. 모서리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입니다. 그래서 모서리에 있는 거 4분의 1짜리가 얼마? 8개. 그러면 이들에 해당하는 거 약분하고 약분하면 얼마? 3개다 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는 것이고, 자, X죠. X 어떻게 되어 있죠? X는 자 보세요. 모서리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요.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도 있습니다. 모서리는 4분의 1이 총 위하고 아래 12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면에 있습니다. 면.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저 뒷면, 앞면 이렇게. 그래서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면에 있는 거 2분의 1짜리가 얼마? 8개. 그러면 지워지면 얼마? 그렇죠. 7. 자, 그럼 어떻게 해줘? 얘네들에 해당하는 비율로 해주면 돼요. A는 하나니까 1은 안 쓰니까 내비둘게요. B는 2개입니다. C는 3개고요. X는 7이에요. 보세요. A, B 2. C 3개, X 7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설 방송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야 정말 애들 결정 격자 구조 정말 제대로 공부하게끔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한 번쯤 연습해보고 각각의 결정 격자 구조 단위세포 안에 어떻게 그들에 해당하는 입자 수를 세어보는지 좋은 문제니까 꼭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체 끝났습니다. 이제 고체는 결론이 뭐예요? 지금 문제 4개 풀면서 느낌이 오시죠? 격자,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면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 지금처럼 화학식 따져주기 요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예요. 이미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바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지금 단어는 지금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물질이죠. 물질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니?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 그렇게 3가지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분자 사이에 그들 사이에 인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첫 강, 1강에서 분자 사이의 힘, 그 다음에 내용이 기체, 액체, 고체에 해당한 내용으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상태 변화하는 때의 이름은 뭐야? 라고 소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상평형은 나중에 화학 평형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증기압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평형 관련된 내용을 해줄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물질의 상태 변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어져 있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죠. 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그 다음 무엇? 기체에 해당하는 상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어떤 개념을 배웠었냐면 용어 정리를 좀 배웠습니다. 볼게요. 먼저 고체에서 액체가 되죠. 고체에서 액체, 열을 흡수해요. 무슨 과정? 융해. 반면에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을 응고,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화. 그 다음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있죠? 액화. 그래서 이들은 자, 어때? 점점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그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열을 방출하면서 다시금 또다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더라. 이때 중요한 거 고체에서 기체로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승화. 그래서 똑같이 승화, 고체에서 기체 혹은 기체에서 고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상태가 변화가 되는데요, 선생님. 네. 물질이 온도랑 압력을 변화시켜서요. 네.
고체가 에너지 흡수해서 액체, 기체가 되기도 했고요. 네. 에너지를 방출해서 기체가 액체 거쳐서 고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느냐? 두 가지의 변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구? 압력이 일정할 때요. 어떤 상태? 압력이 일정. 여러분들 우리 액체 단원 물 파트에서 물의 가열 곡선 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얼음의 가열 곡선이 되는 건데 일정한 압력에서 그냥 우리 지금 대기압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냉동실에서 얼음 2조각 꺼냈어요. 비거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 네, 가열 장치에서 일정한 열온으로 가열을 해줘요. 그러면 얼음 녹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얼음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BC라고 하는 구간, 융해, 녹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 구간 바로 고체에서 누구로? 그렇죠. 액체로 상태가 변화되는 융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액체 단원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구간의 폭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융해 열의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체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상태가 열원을 가해주면 액체 상태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100도씨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그렇죠.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자 사이, 액체 분자들 사이의 모든 수소 결합을 다 끊고 뭐해? 기체로 날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DE의 구간의 길이의 폭은 무엇에? 그렇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과정은 기화. 그래서 이 구간의 폭은 기화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엔 뭐야? 다 기체가 되었겠죠? 그러한 상태로 역시 온도를 가해주면, 열온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그냥 일정한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뭐 해줘? 열을 가해준 거예요. 온도를 높여준 거죠. 온도를 높여주게 되었을 때 상태 변화가 고체, 액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만 올린다고 상태가 변화가 되느냐? 그 방법도 있지만 이런 상황도 있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요. 압력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일정한 온도에서요. 네, 압력을 조절해서 고체, 액체, 기체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를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요. 그렇겠죠? 그럼 압력을 세게 가하면 부피가 줄으니까 분자들 사이 입자가 다 거리가 어때?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기체 너랑 나랑 뭉칠까? 뭉쳐. 그럼 뭐가 돼? 뭉치면서 액화가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액체나 고체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 자, 이건 선생님 교과서 그림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한 거냐면 알코올 램프로 얘를 가열합니다. 가열해요. 여기서 뭐야? 그렇죠. 당연히 끓게 되겠죠. 이 상황은 뭐냐면 온도,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서 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봉봉봉 막 끓으면 뚜껑을 닫고 자, 어떻게 뒤집어요. 그러면 얘는 끓었으니까 100도씨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도씨 대기압 1기압에서 자,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열원을 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얼음 주머니를 위에 저덕하고 갖다 대요. 얼음 주머니를 갖다 대면 얘에 해당하는 어떻지? 안에 그렇죠. 온도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열원이 더 이상 가해져 있지 않을 상태에서 이 안에 증기 입자들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증기 압력이 작아져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이 작아져요. 압력이 작아지면 이 물에 해당하는 주어져 있는 이 온도에서의 증기 압력. 지금 동적 평형이라고 선생님이랑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되는데 얘가 나타내는 증기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증기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증기압력, 외부압력, 그 외부압력이 서로 같아지게 되는 순간 그러면
다시 온도가 낮아질지라도 얘가 끓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증기압력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밥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설이 익는다라고 얘기해요. 밥이 왜 설이 익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물이 원래는 1기압 100도씨가 됐을 때 물의 자기의 증기압도 대기압 위에서 누른 대기압과 같아져서 뚫고 나올 수 있는 건데, 끓어 나오는 건데 위에 있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굳이 100도씨까지 안 올라가요. 물의 온도, 물 지금 펄펄 끓고 있거든요. 근데 100도씨가 아닌 거예요. 왜? 100도씨가 아니어도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서 내가 그 온도까지 안 올라가도 돼. 나는 그냥 너 뚫고 너랑 나랑 압력 같아서 난 너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거든. 그래서 그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끓어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작게 하게 되면 온도가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얘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 서로 같아지는 온도, 그때가 끓는 점이 되어서 해당되는 액체가 증기로 나올 수 있더라, 기체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동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EBS 리얼 화학 실험에 온도와 압력에 따른 요 실험이에요. 요 실험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둥근 바닥 플라스크 속에 물을 절반 정도 넣은 다음 클램프와 스탠드를 이용하여 플라스크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고무마개로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입구를 살짝 막습니다. 알코올 램프를 켜 물이 충분히 끓도록 가열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물이 끓는 것을 볼 수 있죠. 일정한 압력에서 열원이 가해지면 액체의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져서 물이 끓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알코올 램프를 끄면 더 이상 물이 끓지 않죠. 이것은 일정한 압력에서 더 이상 열원이 가해지지 않으면 액체의 증기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아 더 끓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무마개로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입구를 단단하게 막은 다음 조심스럽게 뒤집어 세웁니다. 그리고는 미리 얼려둔 얼음을 비닐팩에 담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얹어줍니다. 플라스크 내의 물이 어떤가요? 다시 물이 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열원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물이 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라스크 바깥면에 찬 얼음을 얹어주면 플라스크 속 수증기가 응축하게 돼 내부의 압력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작아진 압력과 물의 증기압이 같아지게 돼 물이 다시 끓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얼음을 사용하지 않고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 일정량의 물을 끓입니다.
그 후 가열 장치를 끄고 비커를 진공 실험 장치에 넣습니다. 이때 펌프를 움직여 용기 속 압력을 작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어떤가요? 물이 다시 끓고 있죠? 얼음이 담긴 비닐팩을 올려 외부 압력을 작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공 실험 장치로 용기 내 압력을 작게 하면 비커 속 물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아져서 물이 다시 끓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끓여야 하는 상황, 즉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압력에서는 온도를 높여 물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을 같게 하여 물을 끓일 수 있겠죠. 또한 더 이상 열원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에도 물을 끓일 수 있었는데요. 외부 압력을 낮춰 액체의 증기 압력이 같아지게 하면 물이 다시 끓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상평형 그림은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나중에 상평형 그림을 배우고 나서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에서 해야 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2013년도에 치러진 4월달 정유나 확률평가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림 가는 절대온도 4T에서 여기에서 출발한 거 4T에서 서로 반응하지 않은 기체 X와 Z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그러한 상태. 자, 그 다음에 얘의 실린더를 뭐 해줬죠? 냉각을 해줬어요. 그럼 보세요. 냉각, 네, 냉각. 그러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우리 기체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피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부피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어때? 누군가 갑자기 부피가 뚝 떨어집니다. 이거 뭐죠? 부피가 갑자기 쭉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3T에서 누군가의 상태가 변화가 되어서 모두 다 기체였는데요. 네, 3T에서 어떤 종류의 기체가 뭘로 바뀌었니? 액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요 점이 바로 끓는 점이군요. 보일링 포인트였네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온도를 낮추면 두 종류의 기체가 있었을 겁니다. 두 종류의 기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감소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갑자기 또 뚝 떨어져. 이건 뭐죠? 그렇죠. 또다시 어떤 종류의 기체가 또다시 이들의 끓는 점, 다시 말하면 끓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다면 끓는 점이지만 지금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화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 점이 되어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경향을 나타냈고 한 종류의 기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온도를 낮추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피가 감소해. 그런데 기체의 부피가 0이 되지 않아. 왜? 그 전에 모두 다 액체로 상태 변화가 또 될 테니까. 따라서 여기에 꺾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도 또다시 누군가의 끓는 점이 되었을 것이다. 액화가 되는 지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X와 Z가 기체 상태일 때 이런 표현을 줬어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족할 것이고 몰수의 비가 X 대 Y 대 Z Z가 얼마? 1대 2대 3이다 라고 하는 값을 줬죠. 그냥 우리가 1몰, 2몰, 3몰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총 몇 몰이죠? 6몰인 거죠. 그러면 6몰에 해당하는 아이가 같이 공존에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건 요거예요. 자, 지금 얘는 세 종류의 기체가 다 들어있어. 몰라. 그런데 누군가 뚝 떨어졌다? 그런데 얘들아 봐봐. 그럼 요 지점은 세 종류의 기체가 있는 거야. 세 종류의 기체가 온도 3T에서 3V만큼의 공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되시나요? 상태가 변화됐대요. 오케이.
상태가 변화돼서 두 종류의 기체만 있어요. 두 종류의 기체가 EV만큼을 나타내요. 왜? 온도가 동일한 거니까. 그러면 온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두 종류의 기체가 EV, 세 종류의 기체가 있을 때는 3V. 아하, 그러면 총 전체 기체에 해당하는 것이 3몰만큼, 3V만큼을 차지했다면 누군가 하나 없어진 아이는 3V에서 2V를 뺀 V만큼에 해당하는 몰수에 비례하겠구나. 그럼 이들의 몰수의 비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 몰에 해당하겠죠. 전체 분에 해당되는 그 기체가 3분의 1몰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은 누구냐? 전체 1몰, 2몰, 3몰. 그러면 얘는 얼마? 바로 6분의 1. 얘는 얼마? 6분의 2. 얘는 얼마? 6분의 3. 얼마죠? 각각에 해당하는 전체의 몰수분에 해당되는 몰수, 몰 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몰 분율을 우리 설명 안 했으니까 그 개념으로 도입해서 따져보자면 전체의 입자수 분의 해당되는 입자수 3분의 1몰입니다. 3분의 1 보이시나요? 그렇죠. 얘예요, 얘. 이거. 따라서 아하, 여기에서 상태 변화 일어나는 주인공은 누구? Y군요. 이걸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 BC 구간에서는요. 상태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BC 구간뿐만 아니죠.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 거 다 지적해야 돼. BC, 그 다음 누구야? 요점, 그 다음 누구야? 여기가 모두 다 각각 해당되는 기체에 해당하는 액화가 되는 지점, 거꾸로 얘기하면 끓는 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항, X와 Z 중에요. 끓는 점. 우리는 끓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액체 상태에서 상태 변화를 두기 때문에 기준인 거고 지금은 기체에서 액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기체를 액화시킬 때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주인공, 온도가 가장 높을 때 나타나는 주인공, 누구? 전체의 몰수 3분의 해당되는 입자의 비율 1에 해당했던 3분의 1에 해당하는 누구? Y.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 3T인 거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정정하기 Y로. 자, 디귿항이에요. AB 구간과 CD 구간의 기울기의 비를 물어봤어요. 자, 봅시다. AB 구간에 해당하는 기울기예요. 그러면 AB 구간은 온도가 T만큼 변했을 때요. 부피는 V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D에 해당하는 이 구간은 온도가 똑같이 T만큼 했을 때 해당되는 부피의 변화 얼마였죠? 그렇죠. 얘는 3분의 2예요. 그래서 얼마야? 이들에 해당하는 값 해주면 이렇게 2대 얼마? 3으로 3대 2인가요? 네, 3대 2네. 3대 2로 정정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2대 1의 관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 몇 번인가요? 그렇죠. 정답 1번의 기억항으로 정답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는 다음 문제 상태 변화다. 이게 또 한번 해보시도록 합시다. 자, 요 문제는요. 선생님이 왜 요 문제를 또 이제 했냐면 요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좀 당황해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 Q&A가 있어서 요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볼까요? 기체 B를요. 오케이. A의 끓는 점까지 냉각했더니 액화했대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세요. 수직선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야? A의 끓는 점 이런 표현 해줬죠. 자, A, 나 A야. 요 점이 A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예요. 그러면 끓는 점을 경계로 그거보다 온도가 낮을 때, 요거 온도라고 해봅시다. 낮을 때는 어떤 상태야? 액체로 존재하고요. 네. 얘의 끓는 점보다 더 높을 때를 누구? 그렇죠.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다라는 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얘의 끓는 점까지 B라는 자리는요. 여기다 갖고 온 거예요. 여기. 그랬더니 뭐가 됐어? 액체로 바뀌었대요. B는 여기에서 액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끓는 점은 액체에서 기체, 상태 변화가 되는 지점이잖아. 액체에서 기체. 그럼 얘가 요 지점의 액체라고 하는 것은 얘의 끓는 점은 어디에 있어? 더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액체, 요 순간의 액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 기체, 누구를? C를. 자, 어디? A의 끓는 점까지. 누굴 갖고 와? C요, 선생님. 자, 좋아. C 갖고 올게. C를 요 점에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상의 변화가 없었다. 상의 변화 없었다는 건 뭐? 그렇죠. 기체죠. 그럼 보세요. 요 온도에서 기체인 거니까 요 온도보다 아마도 액체가 되는 지점은 더 밑에. 기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 상태는 더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요 조건인 거니까 아마도 얘는 끓는 점 더 어떻게? 더 낮은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그럼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이 실험으로부터 액체 A와 C의 분자 사이의 인력, 우리 분자 사이의 인력 뭐라고 배웠죠?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분자 사이의 인력 할 때 그때 설명할까 하다가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힘 이런 표현은 분자 간의 힘의 종류 1강에서 했었던 내용, 분자 간의 힘의 종류에서 각 화합물들의 특성을 다루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지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문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을 그러니까 상태 변화하는 부분에서 이걸 다루는 것이 더 타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안 했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봅시다. 분자 사이의 인력 이 표현을 뭐라고 하자라고 해서 1강에서 그렇게 강조했냐면 끓는 점. 자 보세요. 끓는 점 어떠니? 네 선생님 끓는 점이요. 제일 높은 거 누구? 그렇죠. 여기죠. 여기. B. 그 다음 A는 2점이래요. 그 다음 C는 어디야? 여기죠. 그러니까 끓는 점을 놓고 보자면 자 A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B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누구? C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답은 분자 사이 인력 뭐라고? 그렇죠. 바로 B. 그 다음 A, 그 다음 무엇? C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분자 사이 인력의 크기 가장 큰 거는 몇 번? B, A, C에 해당하는 순서로서 정답을 3번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끓는 점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주인공 상태 변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현재 다른 물질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얘가 어떤 상태인지 수직선상에 놓고 보세요. 이렇게. 수직선상에 놓고 보고 나서 수직선상보다 더 어느 쪽에 있는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본다면 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들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 지점은 어디에 존재하겠느냐? 이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4번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는 그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의도예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유도하는 이 과정이 어렵다는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건 일부러 준비를 한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한 내용이었죠? 오늘 한 내용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 세 가지 상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기체 파트, 액체 파트, 고체 파트까지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 오늘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한마디만 더 조언해 주도록 할게요. 기체 파트 시험 문제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이상기체 방정식,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부분압력 법칙, 그 다음 기체의 확산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계산 문제 꼭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액체 파트, 물에 관련된 문제, 물과 수결합에 나타나는 그들의 특성 물어보는데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쉽게 나오지만 소홀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수하면 정말 아깝죠. 다 맞아야 되는 문제에서 실수하면. 자, 그 다음 고체 나오나요? 그렇죠. 액체보다 고체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고체는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각각의 결정 구조, 격자 구조 안에서 중심, 그 단위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입자수, 걔를 둘러싸고 있는 입자수, 그 관점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연습을 좀 반복해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의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큰 이유는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달랐기 때문이더라. 제 1강에서 했던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까지 그 내용까지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대단원 1단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들 안에 얼마나 입자수가 포함되어 있니? 그리고 용액이란 뭐야? 용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좀 더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이죠. 9강 용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